수도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 이 장미의 전쟁은 이름은 여러 가지로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자, 다시 이 잔다르크로 돌아가서 잔다르크는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역사적인 얘기고 조금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뒷장 넘기시면은 영국이 이제 프랑스 이제 그 잔다르크가 이동한 화살표 군대 진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동기부여가 군대에서 되면요, 영국이 계속 프랑스를 이겼는데 이 잔다르크라는 소녀, 이 소녀가 싸움을 해봤자 얼마큼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 프랑스 국민을 다 하나님을 빌어서 절상한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가 이기게 됩니다. 프랑스가 독립하게 되죠. 영국군과 잉글랜드군과 부르고뉴군 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는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영화가 이제 르베송 감독의 잔다르크 줄거리가 나와 있죠. 2000년도 정도 나온 존 말코비치 나온 더스틴 호프만도 나오네요. 이 영화는 오늘 그냥 스킵하고 장미 이름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 줄거리 한번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 장이 이제 장미의 이름이 나왔죠. 숀 코넬리 1986년대, 우리나라는 89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죠, 그죠? 89년. 와, 제가 중3 때 정말 오래됐네요. 숀 코넬리가 30년생이더라고요. 아직 살아계시고요. 007로 유명한 배우죠. 자, 줄거리 보시면은 역시나 아까는 1410년이지만 1327년이 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중세라는 거죠. 아몬드 시대, 아몬드의 천년이라는 거죠. 중세를. 왜 그런가? 신학이 모든 학문의 가장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 외관에 있는 수도원 이름이 뭔가요? 베네딕트 맞죠? 대구에 외관에 있죠. 성 베네딕트 수도원. 오늘 그 베네딕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수도원이 프란시스코 수도원이에요. 이 프란시스코 수도원은 그리스도의 청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프로테스탄트의 원류가 될 수도 있겠죠. 베네딕트와 기독권이 베네딕트고 프란시스코가 그 이후에 나온 불교의 조계종하고 또 뭐 있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쭉 이런 이제 줄거리가 북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림 그리는 채식 수사입니다. 아델모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수도원에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죽으기에 뛰어내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타살로 밝혀지죠. 우리나라 정치랑 아까 비슷하다고 했죠. 당시 교회 청빈을 주장하는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그를 반박하는 교황청 및 다른 교단들의 반목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원에서 각 교단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때 프란시스코 수도 원장이 바로 윌리엄이라는 숀 코넬리입니다. 숀 코넬리는 윌리엄이고 프란시스코라는 걸 알아두시고, 오늘 수도원의 배경은 베네딕트. 숀 코넬리 제자가 수련 제자인 아드조, 여기는 아조나라고 나오는데 아드조입니다. 크리스찬 슬레이트의 어릴 때 모습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인 숀 코넬리 윌리엄 수도원이 심상치 않은 걸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요. 근데 자살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뭔가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수사가 사건을 이제 해결하려고 이 수도원 전체를 몰래 다 이렇게 순시합니다. 그러던 중 그리스 번역사가 또 살해되고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수사들이 죽음을 맞아요. 그 밑에 내용들은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가 장면 볼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뒷장 넘기시면은 영화 보면서 이제 그 이후의 얘기들은 설명드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원작자예요. umberto 에코라는 이탈리아 기호학자인데 2년 전에 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인문학자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쌍벽을 잇는 인물이었어요. 다빈치와 쌍벽을 이룰 만한 르네상스적 인물이었죠.
저 같은 사람이죠. 한번 웃어주셔야 돼요. 기호학과, 철학과, 그리고 미학과 이런 것들을 다 알죠.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알지만 저는 이제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저는 많이 알죠. 자, 이 사람은 예술은 얼만큼 아는지 모르겠지만 예술도 굉장히 많이 알죠. 자, 이 사람이 1932년생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소르본, 미국의 예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인류 명문대학교에서도 다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문학자였죠. 토리노 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했고요.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사람 그걸 했네요. 그 학위받은 게 토마스 아퀴나스 미학적 문제 이런 거 했네요. 자, 이 사람 낸 책들이 뒷장 넘겨보세요. 마지막 장 있죠. 네. 그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달라 보시면은 장미의 이름하고 푸코의 진작. 네. 주 책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려운 책을 썼다는 얘기죠. 자, 소르본 대학에서 좀 나오고 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산 책 중에 미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미의 역사가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백과사전으로 컬러풀하게 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저한테. 미의 역사가 있고 추의 역사라는 책도 있어요. 자, 장미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10개 넘네요. 이런 책들을 발간한 원작자입니다. 원작자. 자,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일단은 여기 내용들 중에서 한 문장만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가장 한 개, 두 개, 세 개의 문장 달라 있는데 그 중에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1980년 첫 번째 장편 소설 장미의 이름을 발표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 철학과 자신의 기호학 이론을 유감없이 발휘한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 유명하죠. 또 푸코의 진자를 발표를 통해 프랑크푸르트 국회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핵심 주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근데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오페라로 비유해 드릴 건데 앞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플라톤이 거의 출발점이죠. 철학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세기 들어서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깨져버렸는데 자, 플라톤은 누구의 말을 향연이나 대화편으로 남겼냐? 누구의 말을 남겼습니까? 자기에게 남긴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에게 남겼죠. 어마어마한 문학적 기교죠. 소크라테스. 그렇게 본다면 소크라테스는 과연 실존 인물인가? 이것도 의심해볼 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위대한 스승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면 훨씬 공신력이 있죠. 자기가 쓴 것보다. 그걸 뭐라 했다고요? 대화로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화를 하면서 읽는 사람이 다 깨우쳐지게 돼 있어요. 서술하는 것보다요. 질문과 문답법거든요. 그게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설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설명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방법이에요. 제가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싶지만 수업 방식 그러면 이게 아무도 안 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답법, 대화편, 향연 이런 것들이 전부 스승과 제자를 통해서 플라톤이 다 적었단 말이에요. 소피스트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 네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가 스스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화를 통해서 스승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네가 잘못됐다는 거를 수사하게 되는 거죠. 수사. 그러니까 사람은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손석희나 정치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연설이나 발표를 못하면요 감옥살이 합니다. 처참하게 죽기 때문에 변론을 잘해요. 변론술.
그래서 19세기까지 모든 아버지가 아들한테 받았던 게 뭐죠? 법학이었어요. 법학. 그래서 법학이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변호사가 별로 재미없지만 의사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지만 거의 수천 년 동안 계속했던 거는 이 수사학과 철학과 그리고 언론술과 법학이었죠. 그런데 이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세에 가장 중요한 학문은 뭔지 아세요? 신학이죠. 왜 철학에서 신학으로 이게 권력이 이동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고대 그리스 때는 철학이었죠. 철인 정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철학이었는데 이게 신학으로 가버렸어요. 자, 교회를 믿든 안 믿든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왜 똑똑하냐면요. 얘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BC 때려치우고 AD부터 1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시켜가지고 2000년까지 지금 오는데 얘들은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에 완벽하게 적용합니다. 필요한 것만 적용해요. 뭐냐? 플라톤의 이데아. 이데아 뭐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안에는 천국이 포함돼요. 천국. 형이상학이죠. 네. 이거는 추상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 말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옥이 존재합니까? 누가 가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믿고 있죠. 뭐죠? 교육받아서. 지금 이렇게 똑똑한데도 다 종교를 믿잖아요. 그리스도교를.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종교인데 그게 로마 가톨릭하고 힘에 이동되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죠. 그게 이제 디나모 친형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로마라는 나라가 없으면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커지 않아요. 그냥 그 나라의 민족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똑똑한 애들 다 집결시켜서 플라톤의 이데아주의, 아름다움이든 이상형, 유토피아, 보이지 않지만 얘들은 천국을 만들어내죠.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종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후 세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인디언이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산채로 제물로 바치고 하는데 천국 이런 개념은 없었죠. 자, 그래서 얘들은 또 뭘 했냐면은 유일신. 유일하게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다 다신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도 보셨죠? 그게 원래 종교의 본질이에요. 다신교 우리나라도 있고 곰을 믿든 뭐 호랑이를 믿든 그죠? 얘들은 유일신을 하죠. 천국이 있으면요 지옥이 있게 되죠. 그러면 뭐냐? 인간한테 뭐를 줍니까? 종교를 왜 믿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살아생전에 불륜을 해서도 안 되고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밖에 없죠. 그래 하면 뭐죠? 위의 사람들이 관리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요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뭐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악마를 만들어내게 돼요. 악마, 이단을 만들어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단, 악마, 사탄, 이게 뭐죠? 죽음, 다 두려움이죠. 죽어서 어디 지옥 간다. 이걸 만들어내게 돼요. 거의 오늘 천기누설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대략 알지만 깨우쳐지기 위한 거죠. 지금 제가 이만큼 파급력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오늘 장미 이름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비극까지는 통치를 위해서 이야기해주죠. 우리 유교도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유교. 밥 먹을 때 어른들이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감정맞게 웃지도 말고. 왜 그럴까요? 이 비극과 대치되는 게 희극인데요. 여기에는 웃음이 있어요. 웃음. 웃음과 해악이 있어요. 웃음과 해악과 희극은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라고요? 사람을 계몽시키고 자각시키는 게 희극의 원래의 교훈적인 게 희극의 메시지입니다. 교훈적인 거예요. 희극은. 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KBS에서 가면은 희극인실, 코미디실과 탤런트
그 이제 연기자실이 따로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해요. 유럽에 가도 이탈리아 오페라 보면 비극이 오페라 세리아고요. 비극이 오페라 세리에고 희극이 오페라 부파라고 그러죠. 코미디아 델라르테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페라 부파, 코미디아 델라르테 이런 광대나 이런 애들은 분장실도 가장 안 좋고 배우도 못 받아요. 근데 영화 배우나 비극 배우들 있죠. 오페라 세리아. 얘들은 좀 더 고귀하고 얘들과 섞이는 걸 싫어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가 정치적인 반응인 거죠. 왜 우리는 코미디언, 개그 콘서트 갈갈이를 심영래를 안성기나 뭐 다른 잘 나가는 배우 또 누가 있나요? 요즘에 하정우보다 왜 가볍고 조금 더 업신 취급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죠. 왜냐? 왜 그럴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이 강의를 지금 젊은 애들 좀 들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지금 계몽적인 얘기인지 몰라.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왜 성을 윤리적 문제와 결합하게 되었는가? 왜 성이죠, 성을 윤리적 문제와 결합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걸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은 당연히 윤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섹스 스캔들 나오면 일단 정치적 생명 끝장나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였습니까? 안희정이죠. 예, 맞아요. 안희정이었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성을 건드리면 윤리적으로. 그리고 한계가 뭐죠? 돈이죠. 부정축제. 이 두 개를 원래 죽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성년자 섹스 스캔들 나오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거를 윤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생각합니까? 교육받는 거예요. 원시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성을 가장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네. 오히려 남자끼리 우정이 더 윤리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섹스 스캔들 건드리면 다 끝장나는 거죠. 그건 뭐라고요? 우리가 교육받아서 그렇다. 우리 지금 다 당연히 생각하고 있죠. 성을 누가 언제 왜 윤리적인 문제에 결부시켰느냐. 이게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가 질문한 거였어요. 저 그거 3번 읽었어요. 처음에는 저조차도 아니 성이 윤리라는 건 당연한 거 했는데 계속 읽을수록 소름 끼치는 거예요. 프로파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층은 성을 윤리와 결부시키면서 모든 불륜 여성들을 마녀 사냥을 하게 되죠. 제가 마녀 사냥 1호 대상 뭐라고 했죠? 돈 많은 미망인 거였잖아요. 재산 몰수를 위해서. 그거는 누가 정하느냐? 종교재판장이죠. 인민재판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종교재판이.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다 화형시켜주고 있어요. 좋은 점도 있죠. 질서 유지는 되겠죠. 군대처럼. 네. 화형.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어제 발견했죠. 알고 있는데 이걸 표현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자, 유럽에 황제가 있고 여기에 각 지방에 그죠? 지방 영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럽,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다 똑같습니다. 황제가 있고 지방 영주들이 있는데 이 패권 싸움이 알력 다툼이 장난이 아니죠. 황제와 지방 영주 그리고 국회의원이 여기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똑같이 뭐라고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름만 달라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알려드릴게요. 교황이 교황. 본질은 권력 세력인 거예요. 자, 교황하고 이건 뭘까요? 오늘 나오는 수도원장이에요.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거야. 뭘만 바꿨죠? 종교만 덮어 씌운 거야. 수도원장이죠. 자, 이 중세 때는 재판이 뭐라고요? 종교재판인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헌법재판이 있지만 그때는 종교가 모든 걸 통치했다는 거죠. 종교재판. 철학도 필요 없고 신학이 다 통치했죠. 그러면 성경책이 법률이 되고 모세가 법률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 법의 집행자가 되는 거죠. 자, 똑같죠? 예를 들어서 일본을 대입해보면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여기 나오죠. 풍신수길이.
그리고 요 밑에 일본 각 지방 영주들 있죠. 성을 가지고 있는 영주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풍신수길이 이 통일을 하고 나서 이 내란을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힘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중국하고. 똑같이 영국도 뭐죠? 헨리 8세 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귀족들을 다 통합하고 이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항해 시대를 열린 거죠.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박근혜 있는데 유승민, 김무성이 내각 세력이죠. 이 알렸다. 네. 다 권력으로 보세요. 종교도 똑같습니다.